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월영 낭자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질문은요. 2014학년도 11월 고2 학평 문항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월영낭자전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월영낭자전이라고 했으니까 월영낭자에 관련된 내용이겠구나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보시면 월영낭자전은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중국의 송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 청혼한 천정배필인 호월영가, 여기 보시면 이름 나오죠? 호월영가, 그리고 최희성이 여기 월영낭자인 호월영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되는 최희성이 되죠. 결국 이 둘이 이어지긴 하는데 이 둘이 이어지기까지 다양한 장애를 극복하고 결국에 혼인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영이 이제 그리고 최희성의 또 다른 아내인 정씨가 나오게 돼요. 나중에 이제 정씨가 나오게 되는데 다른 아내가 나오죠. 최희성의. 다른 아내인 이제 정씨로 인해서 이 정씨가 악인으로 나오거든요. 정씨로 인한 또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가정소설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둘이 맺어지기 위한 이제 혼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혼사 장애 모티프가 드러나 있고요. 이제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또 다른 아내인 또 정씨를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정씨와 이제 호월영이 서로 이제 갈등을 빚는 모습에서는 또 이제 후반부에서는 가정 소설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내려가고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중국 이제 송나라 때 소주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붓이랑 최현은 그러니까 최현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의 아들이 이제 희성이에요. 그리고 친구는 호원이고요. 호원은 이제 딸이 있고요. 월영이란 딸이 있죠. 이 둘이 그러니까 월영과 이성이 서로 이제 정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원이 이제 간신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죽게 되고요. 결국에 이제 호원의 부인도 자결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월영의 어머니가 자살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소주 자사의 위원이 여기 위원이 월영을 제치로 맞이하려고 하자 둘이 정혼을 했지만 지금 호원이 죽게 되고 호원의 그 월영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집이 기울게 되죠. 그래서 위원이라는 사람이 월영과 또 다시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월영은 싫어서 이제 핍박을 피해서 자살한 것으로 위장을 하고 남장까지 하고 피신해서 절강에 사는 경어사의 부인을 만났고요. 이 부인의 이제 양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월영이 죽은 줄 알았어요. 이 희성은. 그래서 과거에 장원 급제하고 민상서의 딸과 혼인을 하는데 별로 금슬이 좋지 않아요. 자, 희성은 어느 날 졸다가 천상에 올라가서 상제로부터 유진성인 희성과 옥진성이 월영이 그러니까 졸다가 어느 날 내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내가 천상의 인물이구나. 내가 바로 유진성이라고 하는 천상에서 내가 유진성이었어. 희성이. 그리고 월영은 바로 천상에서 옥진성이었던 거예요. 둘이 그러니까 유진성과 옥진성이 상저하게 천상에서 서로 연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꿈속에서. 그리고 나서 그의 청삼에 홍삼 자락이 메어져 있더라. 이거 그리고 발견을 했고요. 또 월영도 역시 천상으로 올라가서 유진성을 만나고 아까 희성의 이제 성계 모습이죠. 유진성을 만나고 보니까 또 자기 홍삼에 메어진 청삼 자락을 발견한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우리 그 희성 같은 경우에는 청삼에 홍삼 자락이 메어져 있었고 그리고 우리 월영 같은 경우에는 자기 홍삼에 청삼 자락이 메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둘이가 이제 연분이 있었다. 원래 천상에서 바로 유진성과 옥진성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맺어져 있었던 자리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제 적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적이라고 하는 것은 귀양한다 라는 뜻이고 강을 하강한다,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천상계에서의 인물이 어떤 죄를 짓고 나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런 모티프를 우리가 이제 적강 모티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게 왜 나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원래부터 나는 천상계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결국에 내용이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해피엔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적강 모티프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에 둘이 나중에 맺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원래 이 둘이 천상계 인물이었고 둘이 인연이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보시면 화성은 회성 어떻게 되는 거야? 희성은 숙부의 문병길에 절간에 들려가지고 경허사의 집에 묵게 되는데 아까 경허사의 부인의 양녀가 됐잖아요. 누가 바로 월영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월영이 옥진성이었고 원래 천상계 옥진성이었고 그와 내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월영은 바로 최연의 부름으로 경성에서 오는 길에 또 선녀를 만나요. 그리고 나서 전생이 죄를 지었는데 아까 적강 모티프 나왔죠? 그러니까 원래 내가 성계에서 내가 옥진성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내려왔다면서요. 근데 아직 전생에 죄가 있어서 아직은 애군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를 선녀를 통해서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희성 같은 경우에는 극구의 정한의 압력으로 이 정한이라는 사람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제 억지로 그의 사위가 되게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느콘 모티프라고 하거든요. 억지로 이제 혼인했다라고 하는 거 느콘. 자, 그리고 나서 부인 정씨는 그러니까 억지로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악인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가 됐는데 이제 딸이 이제 정씨겠죠. 그 정씨가 바로 희성의 이제 부인이 되겠죠. 근데 나쁜 인물이에요. 교만하고 방자한 인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령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반부에는 바로 이 둘이 시기 질투를 하고 막 월령을 괴롭히는 정씨가 월령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후반부에는 좀 가정소설의 모습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월령은 정씨의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요. 옥중에서 또 쌍둥이를 낳습니다. 희생은 이제 발해를 돌고 오는 길에 바로 월령과 아이들이 울고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나서 정국구 아까 말했죠. 그 이제 강제로 이제 결혼하게 된 그 정한이라는 사람 있었죠. 정한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아주 강력한 모습으로 월령이 처양을 당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한이라는 사람이 월령을 이제 괴롭히게 된 거죠. 자기 딸이 지금 여기 와이프인데 자기 딸도 싫어하고 바로 정한이라는 사람도 싫어하게 됩니다. 월령을. 그래서 이제 처형을 시키려고 하는데 천상에서 성관들이 내려와가지고 월령이 사실은 옥진성이었다다다다 이렇게 알려주고 결국에 나쁜 인물로 나왔던 이 정씨는 결과적으로 자결을 하고 되고요.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 월령이가 잘 되는 권성징악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결국에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필귀정의 모습을 드러나 있는 고전소설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특징을 보시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월령낭자전은 남녀의 만남이 전생에서 예정되어 있다. 우리 적강 모티프 얘기했죠? 전생에서부터 우리는 인연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 있고요. 그 설정을 통해서 남녀가 이 바로 헤어지고 서로 만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제 맺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이제 장애가 있지만 결국에는 우린 잘 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전생에서 원래 만나서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무엇입니까? 남녀 주인공이 현실적인 해결 능력이 결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이 고전 소설에. 어디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남녀 서들들 전부 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선녀의 인도로 선녀를 만나. 나중에 보시면 뭐 천상에서 성관들이 내려와. 전부 다 아주 극적인 순간에 또 여기 보시면 천상에 올라 상대로부터 뭐 이런 거 보시면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전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전부 다 우리 천상에서 도와주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주인공들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부하고 후반부를 나누는데요. 전반부는 여주인공이 바로 월령이 천정 배필인 바로 이제 최연의 아들 최희성과 혼인하기까지의 많은 장애를 겪는 혼사 장애담이 바로 혼사 장애를 이루는 이야기가 전반부를 이루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바로 아내 간의 갈등이 드러나 있죠. 바로 정씨와 월령 간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 이제 가정 소설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또 이 작품은 이제 관념적인 선악관을 가진 대표적인 작품. 그러니까 결국에 잘 되는 사람은 선한 인물이고 결국에 못 되는 인물인 악인은 결국에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그런 선악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래서 우리가 권선징악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죠.
그래서 보시면 철저한 인륜의 관점에서 착한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그런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착한 사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숙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고전소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월영이 여러 가지 순환을 겪게 되는데 결국에 이것은 전생에서 지은 죄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려지고 있고요. 나중에 현실에서의 월영은 결국에는 천상계가 도와주게 되죠. 천상계가 도와줘서 결국에 해피엔딩의 삶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오히려 잘 살고 있었던 정씨 같은 경우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결말을 봤을 때 이 작품이 월영을 아예 절대선으로 지지하고 있고 그것을 도덕으로 세우려고 했다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표지 한번 볼까요? 표지 한번 보시면 월영낭자전 이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와 이렇게 소설의 내용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그려져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굉장히 멋있는 그림이네요. 자 그럼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작품의 구조,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랑 전체적인 내용은 아까 앞에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기출해서 볼 내용은 바로 절정과 결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도록 할까요? 절정, 바로 호울령이 처형당하려는 순간, 바로 정씨의 모함으로 인해서 처형을 당하려는 순간 하늘에서 성관이 내려와서 어허 너는 호울령 너는 천상의 인물이다. 그러니까 너는 결국에 잘 될 것이다. 그죠? 천상의 인물임을 알려주면서 억울함을 풀어주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말 악행이 드러난 정씨는 결국에 자결을 하게 되고요. 바로 최희성과 호울령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작품은요, 어려움을 극복한 남녀의 결혼하기까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바로 이제 이런 걸 혼사장애 모티프가 드러나 있다. 결혼 이후에서는요, 정씨하고 또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가정소설이 드러나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가정 내에서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죠. 특히나 천상계 인물이었어. 원래 나 월영과 희성은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신분이 결과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해피엔딩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상계 인물이라는 주인공의 그런 신분이 갈등 해결에 미치는 영향 결과적으로 갈등 해결된다니까요. 왜? 얘네들은 천상계 인물이니까요.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럼 보물 같이 보도록 할까요? 월양낭자전 2014학년도 11월 2월 학평 문제입니다. 40에서 43번 그 지문을 보시면 돼요. 자,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호원의 딸, 자 호원 나오죠? 그 딸은 호월령이에요. 그래서 이 월영낭자전의 주인공 호월령. 그리고 최연의 아들 최희성과 혼인을 한다. 그래서 이 호월령과 최희성이 서로 이제 혼인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후에 대부인 최희성은 대부가 된 최희성은 정국공이라는 사람의 딸 정씨를 후처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그런 거라고 했었죠. 정국공의 압력으로 인해서 최희성은 정씨와 결혼을 하게 돼서 이미 이제 호울령과 결혼한 상태니까 이제 정씨가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됐겠죠. 그리고 나서 천자의 명을 받아서 바레도라는 곳을 다스리기 위해서 바로 이 최희성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최희성이 이제 집을 떠나게 돼요. 그 사이에 정씨는 이 정씨가 아까 누구였어요? 후처였죠. 후처인 정씨는요. 호씨 바로 호씨가 누구예요? 호월령 원래 이제 최희성과 결혼했던 첫 번째 와이프 월영낭자전의 주인공 이 호월령을 바로 모해하고 그러니까 이제 괴롭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정씨가 이제 악인으로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해를 믿는데 그렇게 막 괴롭히는데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바로 최연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제 시아버지가 믿었다는 거죠. 믿었기 때문에 그 최연은 바로 이 호씨를 바로 호월령을 청자에게 상소해서 너 이런 죄를 졌다고 이렇게 해서 상소를 올려가지고 죄를 묻고자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원래 호월령과 최희성이 결혼했으나 정국공이라는 사람의 압력에 의해서 정씨를 두 번째 부인으로 맞이하게 됐는데 이 정씨가 호울령을 괴롭히는 내용
그리고 괴롭히는데 그것을 바로 시아버지인 최연이 믿고 진짜로 이제 천자에게 상소해서 그 죄를 묻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앞부분의 줄거리였습니다. 자, 각설이라고 나오는데 이 각설이라고 하는 부분, 각설이라는 것은 이제 말을 툭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만두고 화제를 돌려서 다른 말을 꺼낼 때 보통 첫머리에 각설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 얘기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이제 각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상투어라고 하죠. 늘 을에 많이 사용하는 거. 그런 상투어인 바로 이제 각설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장면의 전환을 알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고전 소설의 특징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 바로 이런 얘기죠. 그다음 이제 대부가 바로 이제 최희성이 이제 최희성 바로 아까 말했죠. 우리 호월령의 남편 이제 최희성이 춘 2월에 2월 달에 이제 길을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아까 천자가 이제 바래도를 다스려라 이렇게 했다고 했죠. 그래서 바래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길을 떠나서 5월 달에 바로 바래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굉장히 오래 갔다. 2월에 가서 5월 달에 도착했으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받은 명을 전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게 파란색 부분까지가 바로 이제 일을 바로 이제 천자가 맡긴 일을 무사히 처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은 명을 바로 거기 바래도에 가서 전하고 국사를 안전하고 하기가 할 일을 다 하고 그리고 두루 순행하여 두루두루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회화 다시 돌아오더니 자 원로라는 것은 이렇게 한자죠. 그래서 원로 보시면 이제 멀 원자에다가 길로자잖아요. 그래서 원로라고 했을 때 먼 길에 먼 길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먼 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까 봤듯이 2월 달에 떠나서 5월 달에 도착했잖아요. 또 오는 길은 또 오는 길도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래서 이 먼 길에 피곤해서 잠깐 졸았어요. 자, 그러면서 일몽, 몽자가 이제 꿈몽자죠. 일몽을 얻으니 하나의 꿈을 얻었다. 그 얘기는 이제 꿈을 꿨다는 얘기예요. 잠깐 졸아가지고. 이제 꿈 내용이 바로 이 초록색 부분이 됩니다. 바로 이제 초록색 부분의 내용은 이제 대충 뭐냐? 이제 최희성이 어떤 꿈을 꿨냐? 바로 호월령. 자기 첫 번째 와이프가 억울한 일을 당했죠. 아까 정씨에게 모해를 당했다 그랬잖아요. 정씨에게 모해를 당해서 위기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제 꿈속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꿈속의 내용이거든요. 꿈속의 내용이 뭐라고 나와있냐? 바로 호울령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발을 벗고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대부를 향하여 대부 바로 누구요? 자기 남편 바로 최희성에게 최희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슬피 울거늘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머리를 풀고 굉장히 허름한 모습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나를 쳐다보면서 울고 있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꿈 속에서도 어쨌든 부인을 만난 거니까 너무나 좋아서 대부가 반겨서 서로 정과 해포를 풀고자 했더니 그래서 무슨 일이냐 하고 이제 반가운 마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으나 호울령이 눈물을 흘려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가군이라고 했는데 가군은 원래 자기 아버지를 높여서 이르는 말이지만 여기서는 아버지가 갑자기 등장할 일이 없죠. 여기서는 남편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호울령이 이제 가군은 이라고 했으니까 가군은 바로 최희성을 말하는 거겠죠. 최희성 너는 빨리 돌아와서 첩의 잔명을 구하소서. 자 그러니까 가군은 빨리 돌아와 첩의 잔명을 구하소서라고 했으니까 가군은 최희성 너는 빨리 돌아와서 남편 빨리 돌아와서 첩 나야 바로 호울령의 잔명 나머지 목숨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 지금 구해주세요. 나의 나머지 목숨을 구해주세요. 빨리 와서 나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꿈속에서. 그래서 말을 끝내고 엎어져서 인사를 모르거든. 그리고 나서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대부, 바로 남편인 최희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대경, 대자, 큰 대자고 경자가 놀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놀랬겠어요. 그래서 영고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왜 그러냐 하고 묻고자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꿈속이잖아요. 그래서 문득 깨달으니 내가 물어보려고 했으나 지금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그래서 남가일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로는 꿈과 같이 헛된 한때 부귀영화를 말할 때 남가일몽이라고 해요. 우리 남가일몽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남가일몽에서 한자를 보시면 그대로 이제 남쪽 그리고 자루가 한일 그리고 꽃목자잖아요. 그래서 남쪽 나뭇가지에 있는
하나의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인생 무생하다 더덥다 이제 뭐 그런 뜻이죠. 보시면 이제 이런 이제 고서상어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도 잠깐 이제 그런 유래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보시면 당나라 때 순후군이라는 사람이 살았대요. 그 남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이제 있었는데 여름철이면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나무 밑에 술을 마시곤 했대요. 하루는 술에 취해가지고 그 밑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남새 관복을 입은 두 사내가 나타나서 절을 올렸다는 거예요. 괴한국에 있는 국왕의 어명을 받잡고 대인을 모시러 온 사신입니다. 그러니까 순후분이 바로 사신을 따라서 그 나무 밑에 있는 구멍으로 들어가자 국왕이 반갑게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괴한국에 바로 이제 사이가 돼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남가라는 것에 태수로 부임을 해서 20년간 남가군을 태평하게 다스리고 또 다섯 아들도 있어서 모두 높은 벼슬에 오르고 딸은 또 왕건십을 보냈으니까 굉장히 이제 부귀영화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하지만 20년이 되던 해에 달라구 군대에 크게 패하고 바로 여기 이 분은 이제 괴한국에 있었죠. 달라국에게 패하게 되고 아내까지 병으로 죽자 벼슬을 내어놓고 돌아왔어요. 그의 명성 때문에 찾아오는 이가 많아서 역적 음모를 꾸민다고 조정이 투서가 들어오자 왕은 그에게 근신을 명령했습니다. 순후분의 세력이 만만치 않은 것을 알게 된 왕은 그를 달래서 고향에 다녀오라고 했어요. 순후분이 놀라가지고 저희 집이 여긴데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그대는 원래 속세 사람으로 여기가 그대의 집이 아니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웃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놀라서 꿈에서 깼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이 다 꿈이었다라는 거죠. 이 지금 파란만장한 이 일들이 전부 꿈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유래된 게 바로 이제 남쪽 나뭇가지의 꿈이라고 하는 바로 남가일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많은 일들을 다 부귀영화를 겪고 있는데 이거 다 그냥 남쪽 나뭇가지에 있었던 하나의 그냥 꿈이었을 뿐이구나. 그 나뭇가지 밑에서 잤던 하나의 꿈이었을 뿐이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가일몽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는 한때 꿈, 인생의 덧없음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중국 당나라의 이 남각이라고 하는 소설에서 유래한 고사성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10년의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은 결국 남가일몽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을 누가 하게 된다면 10년간 노력을 했지만 그거 다 덧없는 거였다 한때 꿈이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내용상 갑자기 그런 덧없는 일이었다 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월령이 지금 날 구해달라고 했는데 문득 깨달으니까 남가일몽 바로 이제 꿈속이었다는 거구나. 한순간의 꿈이었다. 그러니까 나 지금 꿈속이지?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속에 나 깨달았지만 지금 뭔가 부인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꿈속에서 봤죠?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장을 재촉하여 오너라 빨리빨리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불길한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빨리빨리 집에 가겠구나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최희성이 꿈에서 월령을 보고 불안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차설이라고 나와있죠? 차설 역시 앞에서 우리 각설 배웠었죠. 각설, 지금까지 이야기를 그만두고 화제를 돌려서 다른 말을 꺼낼 때 그 첫머리에 쓰는 말이 각설이라고 했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 그만하고 자, 이어서 새로운 이야기 바로 이제 할 때 우리가 이제 각설, 거기까지 됐고 그 다음 할 때 이제 각설 똑같은 말로 이제 차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설 앞에서 썼으니까 이 다음에 이어서 할 때는 이제 차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이 다음 이야기 바로 뭐냐 상서는 바로 최희성의 아버지 최연을 얘기를 해요. 최연이 호씨 바로 호월령이죠. 호월령이 생산 바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알고 바로 호월령의 죄목을 갖추어서 천자께 임금님께 도달을 하니 임금님께 이제 어떤 죄가 있다고 이제 고발을 하러 간 거예요. 우리 정씨가 모해를 했죠. 호씨를.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천자가 임금님이 들으시고 노하셔 굉장히 화가 나셔서 호씨를 결박하여 이제 여기까지는 사람들 다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호월령이 그런 모함을 받았다는 걸. 그러니까 호월령을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을 해서 계단 아래에 꿀리고 문제하실지 이제 물어봐서 죄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죄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그렇게 하니까 호월령이 안색을 불변하고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굴색이 변하지 않고 빳빳이 얘기한다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 이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래서 낯빛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없어도 당당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머리를 조아려서 오히려 나는 이럴 바에는 죽겠다. 그래서 죽임을 원하거늘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어때요?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보는 자가 누구 아니 이것을 참혹하게 여기지 않겠느냐. 야 이거 보는 자가 다 참혹하게 여길 것 같다 라고 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어디선가 작가의 생각이 쏙 들어갔죠? 이런 것을 우리가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고전소설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니 이것을 임금님이 보시고 애처롭고 불쌍해서 차마 보기 어려워서 자, 하교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하교라고 하는 것은 임금이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을 얘기해요. 하교가 내리다. 임금이 명령을 내릴 때. 그래서 임금님이 바로 명령을 하면서 말하기를 음란한 계집이 우리가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이 맥락을 봤을 때 정씨가 뭔가 호을령이 음란하다라고 이제 모함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고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음란한 저 계집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이제 호을령을 말하는 거겠고 감히 집안에 불의를 행하여 의롭지 않은 것을 집안에 행해서 그 음란한 뭔가를 저질러서 강상지제를 지었으니 이제 강상지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강상죄라고도 하고 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심하게 위반한 죄를 강상지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강했을 때 이 강자, 오상의 상자에서 바로 삼강과 오상의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상이라고 하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오상이 바로 오륜이에요. 그리고 삼강 오륜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어른과 어린이, 친구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 강령과 실천을 가리키는 유교 용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삼강오상설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강오상 했을 때, 이 강상지제 했을 때 바로 이 삼강과 오상의 도덕을 지키지 않는 것, 그 삼강오를 지키지 않는 것을 우리 여기서 지금 강상지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보면 뭐 삼강은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우리가 이제 삼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오상은 이제 오륜이라고 하고요. 보시면 임금과 신하의 도리, 뭐 남편과 아내의 그런 본분을 다하는 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그런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죠. 여기 보시면 부자 유친, 뭐 군신유의, 뭐 부부 유별, 뭐 장유 유서 이런 거 있죠. 친구 사이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는 분유유신 이런 게 이제 오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을 보시면 이제 당시에 조선 시대의 이제 인간관계의 굉장히 기본적인 윤리를 말하는 거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기본적인 도덕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도덕 같은 걸 네가 지키지 않은 죄, 바로 이제 강상지제를 네가 지었으니 너는 일찍이 이제 봉초하여, 봉초라는 것은 죄인을 이제 고문을 해가지고 그 말로 진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해가지고 우리가 막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네 죄 빨리 얘기하거라,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말로 이렇게 우리가 진술을 받는 거, 그렇게 해서 내가 국법을 밝히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지 바로 호월령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다시 절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반문을 하죠. 신첩은 대장군 호랑의 종손이에요. 자, 우리 호월령이 자신의 출생 신분을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저는 대장군 호랑의 종손이고요. 상서 호원의 딸이랍니다. 우리 어머니는 경국 장녀 조랑의 손녀이옵니다 하고 자신의 출생 신분을 자세히 밝히고요. 자, 첩의 아버지와 바로 저의 아버지와 상서 최연이라는 분이 서로 직이지우랍니다. 자, 갈지자 가운데 들어가면 뭐뭐으라고 이제 보통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지자의 몸기자죠. 보시면 알지자, 멍기자, 갈지자, 버두자라고 해가지고 안다, 이거 몸이 뭐냐면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 바로 나를 알아주는 벗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벗, 그러니까 내 속마음을 알아주는 것, 나를 알아준다라는 거, 나의 속마음을 알아주는 진짜 친구 있죠. 이제 그 친구를 우리가 이제 지기지우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하고 상서 최연이라는 분이 바로 굉장히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제가 어려서 바로 이 최연의 아들과 더불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어릴 때 이제 아버지끼리 이렇게 아버지 친구가 서로 이제 이렇게 자식들을 맺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정혼을 했어요. 최연의 아들과.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아비가 차마를 만나서,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버지가, 차마라는 것은 비참하고 끔찍한 재난, 뭐 병고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간신히
서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이제 부모를 잃게 된 간신의 모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모를 잃게 되거든요. 이제 그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이제 차마를 만나 바로 간신의 참소가 바로 차마가 되겠죠. 이제 그걸 만나서 장하의 죽사오니 장하니까 지팡이 장 아래하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장형으로 매를 맞는 그 자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매 맞는 그런 형벌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하고 좀 비참하게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어머니 또한 아버지의 뒤를 쫓아서 돌아가셨답니다. 굉장히 슬프죠. 이것은 이제 월령의 시련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아버지도 모함을 당해서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그 뒤를 따라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선산에 안장을 했고요. 선사는 다 알다시피 이제 조상의 무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묻었고 비복과 더불어 이게 종들이에요. 종들과 함께 3년을 같이 의지하면서 지냈고 그러니까 부모의 3년상을 지내는 모습이 드러나 있죠. 이 모습은 굉장히 우리 주인공 월영이가 굉장히 효성이 지극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년을 의지하며 지내오며 그리고 부모의 외로운 혼을 위로했다. 그러니까 부모의 3년상을 지냈던 얘기. 그랬는데 본도자사 위원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그 벼슬이 되겠죠. 본도자사 위원이라는 사람 이건 이름 위원이라는 사람이 여차여차 하였건을 이거는 이제 자신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위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차여차 이게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했다. 근데 그것을 첩이 월영이가 내가 이리 하여 그러니까 나는 이제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이리 하여 두 번을 속였고 두 번을 속여서 피해 다녔다. 결국에 이것도 역시 월영의 이제 시련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변복을 하여 이제 옷을 좀 바꿔 입고요. 이만 예터를 찾아가옵더니 마침 경어사의 집에 내가 도착하게 되었다. 근데 그 부인이 무자하였고 자식이 없더라. 그리고 경어사가 세상을 떠났더라. 떠나요. 세상을 이제 떠나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더라는 거야. 고초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근데 고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게 괴로움과 외로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힘들고 외롭게 살고 있더라. 자식 없이 그 경어사의 부인이. 그래서 그 부인이 경어사의 부인이 바로 월영이를 거두어서 양육했다. 그러니까 그 양녀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경어사 부인이. 그리고 나서 친녀같이 사랑하는 두터운 은혜를 나에게 베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그 부인, 바로 경어사의 부인은 바로 주인공의 월영이를 돕는 조력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머문 지 수 3년 만에 최랑이를 만나서 약혼을 받들어서 예로 청하였거늘 바로 결혼 후에 오래지 않아 교룩을 끼치어 동락하오니 첩이 활약하여 안심하였더니 결혼은 오래지 않아 굉장히 이렇게 즐겁게 살았는데 천만 의회에 바로 사죄를 당하여 죽을 사자 들어있죠. 죽을 죄를 범한 것으로 모함을 지금 당해서 내가 능히 말하여 밝히지 못하여 죽기를 당하오니 내가 이걸 말하지 못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이걸 밝히지 못하고 내가 죽는 것을 당하고 있다 지금 내가. 그러니까 바라건대 성상은 임금님께서는 옥석을 가려주세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말을 끝내고 이 앞전에 이제 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찍을 때는 감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잠깐 끊고 감기가 나와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이제 구해주라고 얘기를 했죠. 자신의 이제 잘못을 가려주세요. 우리 나는 죄를 지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말을 끝내고 쌍누가 흘러. 자, 쌍은요 쌍쌍이라는 뜻이고요. 이 보시면 요 앞에 이게 새예요. 새가 두 마리 있으니까 쌍쌍. 이제 그 암기할 때 쌍쌍이 루는 눈물로 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한자 공부할 때 이게 개 견자인데 개가 여기 보시면 이게 문이거든요. 문 밑에 그냥 이미지로 외우시면 돼요. 문 그냥 한자 문자 쓰면 이 문 밑에 이제 개가 있어요. 이 개가 이거 물이죠. 물. 개가 눈물을 똑똑똑 흘린다. 이렇게 외우면 한자 금방 암기하실 수 있겠죠. 어쨌든 간에 자, 이렇게 쌍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쌍으로 눈물을 흘린 게 어떤 걸까요? 우리 눈에서 이렇게 그 만화 같은 데서 보면은 눈물을 좔좔좔좔 이렇게 쌍으로 눈물 흘리는 거. 이런 거 보셨죠? 이런 게 이제 쌍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쌍으로 이렇게 눈물을 좔좔좔 흘렸다는 것은
굉장히 억울하다. 나 죄 짓지 않았다. 이제 결국에 이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쌍누를 흘리면서 했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옷깃을 적시는지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뢰는 말을 그 들은즉 개에게 모두 성덕의 부인이라. 근데 그 지금 나를 구해주세요. 옥석을 가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쭉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호월령이 얘기를 한 걸 듣고 이제 바로 이거 들어보니까 다 그 덕이 있는 부인의 말이다. 그래서 이거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상이 하교하며 말하기를 하교 얘기했었죠. 이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가르침을 몇 근데 여기서는 이거겠죠. 임금이 명령을 내린 이제 하교가 내리다. 그래서 임금이 이제 명령을 내린. 그래서 임금이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말하기를 상이 이제 임금이니까요. 자, 진실로 네 말 같을진데 네가 진짜 그렇게 억울하냐? 너 죄짓지 않았냐? 그렇다면 어찌 음녀라 하리요? 이제 음은 음란하네요. 그러니까 너 음란한 여자 아니겠구나. 진짜 네 말과 같다면 너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겠구나라는 거죠. 어찌 음녀라 하리요라는 것은 음녀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 종을 본 후 국법을 행하겠다.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호월령이 원하는 것은 나 죄짓지 않았어요. 난 진짜 결백해요 하는 거죠. 그래서 결백하다라고 하는 너의 그 원하는 바에 대로 해서 이 내용도 보시면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에 차례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보시면 예를 보면 사랑의 맛이란 처음엔 달다가 내종에는 쓴 것이지 비슷한 말은 이제 나중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사람의 나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다른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례 다른 일을 먼저 한 뒤에 차례라고 생각하시면 억울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의 뭐 그런 다른 것들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억울하다는 대로 한번 보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봐서 내가 국법을 행하겠다. 내가 법을 내리도록 하겠다.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시고 말하기를 짐이 무덕하나 덕이 없지만 내가 덕이 없는 사람이어서 잘 모르지만 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삼가오륜과 그리고 국가의 법이 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 퍼져 있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삼가오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도덕적인 그 경륜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법도 역시 도덕적인 거 얘기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도덕적인 것들이 우리가 멀고 가까운 곳에 쫙 퍼져 있으니 우리 국가에 다 퍼져 있으니 내가 잘 판단을 우리가 얘기를 잘 듣고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내가 덕이 없지만 우리는 다 이렇게 덕이 있는 이렇게 도덕적인 것들이 다 퍼져 있으니 우리가 잘 판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경오륜과 국법이 원근에 퍼져 있으니 자사위원과 내가 경허사의 집에 있는 사환 노비 그 개인이 부리는 노비 있죠. 그래서 자사위원의 노비 그 경허사 집에 노비를 내가 불러서 얘기를 들어보겠다. 네가 결백한지 그렇죠? 네가 결백한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령이 말한 그 말이 바로 네가 결백하다고 하는 그 말이 진실인지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자사위원의 바로 노비하고 그리고 경허사 집에 있는 노비를 내가 불러서 한번 물어보겠다 하고 일단은 이제 아직은 이제 호월령의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호월령을 하옥하라 일단은 이제 감옥에 가둬야겠죠. 하시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천자가 바로 이 월령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판결을 유보한 거예요. 딱 듣고 나서 그래 네 말대로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내가 판결을 제대로 내리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자사위원이라는 인물은 앞에서 봤었죠. 자사위원 뭐라 그랬어요? 이 앞전에 바로 이제 호월령이 자기가 쭈르쭈르 어떻게 살아왔어요 얘기하면서 나왔던 인물 바로 자사위원이 여차여차 하옵건을 이 부분을 보시면 자신을 이제 첩으로 삼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 바로 이제 과거의 호월령을 첩으로 삼으려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사위원이 이때 벼슬을 하직하고 고향에 돌아왔더니 자사위원의 집에 있었던 노비를 부르라고 바로 이제 임금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명관을 보고 명관은 바로 이제 명령이죠. 명령을 전한 임금의 명령을 전하는 관리. 임금의 명령이 뭐겠어요? 바로 자사위원 네 집에 있는 노비 한번 데리고 와라라는 거죠. 그래서 임금의 그 명을 전하는 명관을 보고 즉시 치행을 하여 바로 그 명령을 따라서 바로 황송으로 올라오고 경허사 집에 있는 노비도 역시 경허사 집에 있는 노비 불러다가 호월령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시 경허사 집에 있는 노비도 바로 명관 임금의 명을 전하는 그 관리를 만나서 역시 상경을 하니 서울로 올라오니
두 곳에 있는 명관이 돌아와서 공손히 절을 하니 천자가 전자하시고. 그리고 전자는 사극 같은 데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편전에 임금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전자하는 거죠. 이렇게 임금이 정사를 보기 위해 전에 이제 편전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그래서 그렇게 전제하시고 자사위원의 노비, 그죠? 경허사 집의 노비를 불러가지고 바로 호을령의 일을 물었어요. 호을령의 그 말이 정말 이제 음란한 여자인지 아닌지를 이제 물어본 것이죠. 자,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바로 호씨가 아래던 말과 주어도 다름이 없더라. 바로 호을령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결백해요. 저는 음란한 여자가 아니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두 사람 바로 자사위원의 노비하고 경허사 집의 노비 역시 호을령은 음란한 여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호을령의 말이 진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때 만조백관이 모였는지라, 만조백관은 조성의 모든 이제 벼슬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상이 바로 임금님이 상서 이제 최연을 돌아보며 얘기를 하기를,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아니 두 사람의 말이 바로 이제 아까 자사위원의 그 사원 노비 그리고 경허사 집의 노비 두 사람 말이 호씨의 정절을 일컬으니,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호씨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다, 정절을 지키는 여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바로 대해 큰 바로 바다가 변해도 호씨의 그런 행실은 변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큰 바다가 변해도 호을령의 그런 행실은 음란한 여자는 아니다. 그러니까 호을령은 항상 이렇게 덕이 있는 여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어찌 불의를 행하려, 어찌 바로 이제 호을령이 음란한 여자겠느냐. 경이 참언을 들었구나. 참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꾸며서 남을 헐뜯어서 윗사람에게 고하여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이제 모함하는 말을 이제 윗사람에게 고하는 거죠. 그걸 참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임금이 내가 잘못된 말을 들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천자가 이제 월령을 이제 무죄로 이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최연이 바로 어때요?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연이 누구였었어요? 최연이 바로 이제 그 호을령의 원래 짝이었던 최희성의 아버지였잖아요. 근데 이 최연이 바로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전국공의 딸 정씨를 바로 이제 그 최연이 며느리로 삼았죠. 그 이제 그 바로 그 정씨가 이제 호을령을 이제 이렇게 모해를 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오해를 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최연이 믿은 거죠. 그러니까 호을령의 바로 이제 시아버지가 믿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바로 이게 밝혀졌죠. 음란한 여자가 아니다. 잘못된 사실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전국공이 전국공은 아까 누구였어요? 바로 이제 최희성, 바로 이 최연의 아들인 바로 최희성과 바로 이제 후처가 된, 그러니까 전국공의 딸이 바로 이 최현의 아들인 최희성과 결혼을 하게 된 거죠. 후처로 결혼을 한 거예요. 발음이 안 돼. 발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악인이에요. 그 딸도 악인이고 바로 전국공도 악인이고, 그리고 그 딸인 이제 정씨가 바로 이제 호을령을 그 모함을 한 거죠. 음란한 여자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공도 이제 나쁜 사람인 것인 거죠. 이 나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죠. 지금 이제 결백하다고 밝혀졌잖아요.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전국공이 나아가서 자, 아뢰어서 말하기를, 아니에요. 이 앞전에 전일 호원의 죄를 밝히지 못한 거로, 호원이 누구예요? 바로 호을령의 아버지죠. 바로 간신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으신 분.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전국공이 나아가서 아니다. 아니 그 앞전에도 바로 호원의 죄를 밝히지 못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조정을 경계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죄가 있는데 제대로 밝히지 못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런데 이제 또한 바로 강교한 바로 누구겠어요? 바로 월령을 가리키는 그 딸도, 아니 이 앞전에 바로 그 아버지도, 호을령의 아버지도 지금 죄가 있었는데 그걸 밝히지 못하고 조정이 지금 엉망이 되지 않았냐. 근데 지금 강교한 계집인 바로 그 호을령, 그 딸도 지금 강교한 계집인데 그 죄를 밝히지 못하면 처녀의 법령을 세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호씨의 그런 참언과 관계에 속으시니, 그러니까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국공이 얘기하는 거죠. 전국공 나쁜 사람이죠. 호을령을 지금 모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호을령 지금 제가 얘기하는, 자기가 음란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정절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그런 참언, 지금 잘못된 그런 말과 간교한 계략에 속으시니 그게 바로 참언과 관계라는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어찌 국법을 안 차려오시며 국법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 전우사는 호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아니 당신은 호씨의 관계를 깨닫지 못하십니까? 호월령은 굉장히 간사한 깨를 가진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은 임금님께서는 호월령을 빨리 배야 돼. 슝 배가지고 후일에 있을 바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제 아 저렇게 음란하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하는 것에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임금님이 바로 호월령을 확 배워가지고 이제 나중에 또 음행한 여자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세요. 그러니까 머리 빨리 베라는 거 슝.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바로 전국공이었죠. 이 전국공은 바로 황후의 부친이에요. 자 황후의 부친이니까 바로 임금님이 그렇구나 또 이 전국공의 말을 듣고 나서 좌우무사로 하여금 그래 또 황후의 부친이 말하니까 또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호씨를 배워서 바로 호월령을 배워서 결국에 호월령을 배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호월령을 배워서 서문에다가 달아서 굉장히 잔인하다. 호씨를 배워가지고 서쪽 문에 있는 곳에 댕강댕강 달아가지고 세상에 이제 음란한 여자들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이는 본보기로서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아니 이 앞에서 바로 다른 사람들이 얘가 무죄를 가지고 있다고 얘가 죄가 없다고 얘가 음란한 여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전국공의 모함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무사들이 바로 일시에 한 번에 달려들어서 호월령을 잡아서 찌 끌고 와가지고 아니 호월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가 목을 지금 베이게 생겼으니 이때가 되니까 혼백이 아득한 거죠. 혼백은 이제 그 정신이 아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앙천통고 이것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전소설에서 앙이라는 것은 우러러볼 앙이에요. 우리가 이제 천은 이제 하늘 천자죠.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통고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너무 억울하니까 엉엉엉엉 우니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우리 산천초목 뭡니까? 바로 산천초목 상가 내와 풀가 나무 결국 이제 다 자연이죠. 그러니까 호월령이 끌려가면서 엉엉엉엉 우는 모습을 보니 자연물도 너무 슬퍼하겠다. 너 자연물도 덩달아 슬픔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바로 갑자기 등장한 작가가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전지적인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거.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죠. 바로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장차 서문 밖에 나아갈 때 아까 서문에다가 배워갖고 달아놓으라고 그랬잖아요. 어이구 어때요? 전후의 창검이 서리 같고요. 가진 취타 북소리는 우레 같아. 그러니까 이제 질질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죄인들 끌려가는 거 보시죠. 아마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이제 질질질 끌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끌고 가고 있는 앞에 이제 창이나 검이 굉장히 서리처럼 서늘하고요. 그리고 옆에 이제 취타, 이제 취악기하고 타악기를 얘기하는데요. 취악기는 이제 부는 악기, 이렇게 부는 악기 있죠. 타악기는 때리는 거, 동동동동 이렇게. 이제 아무튼 그렇게 올리면서 이제 끌고 가고 있었나 봐요. 이제 그런 북소리는 우레 같아서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소리로 왕왕왕왕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호씨를 바로 이제 호월령을 호송하고 있는 거죠. 죄인을 이제 호송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마치 뭐뭐 같고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직위법을 사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묘사를 했는데 직위법을 사용해서 이제 호송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자, 그래서 사람의 명을 재촉하니 굉장히 이제 죽음을 자기 다가오고 있구나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호월령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난 죄를 안 지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유유장천은 밝기 살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유유장천은 바로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이란 뜻으로 바로 원한을 표현할 때 쓴다는 거예요. 보시면 유유장천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멀 유자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푸른 창 그리고 하늘천이라고 해서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유창천이라는 말이 나오면 보통 이제 원한을 표현할 때 쓴다라고 해서 예시를 보시면 유유창천이요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이렇게. 그러니까 한없이 멀고 푸른 하늘에게 이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전국공의 이제 모함으로 결국에는 이제 호월령이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끌려가고 있었죠. 그러자 이제 북소리가 둥둥 두 번 나고 또 둥둥둥 또
나고 그 다음에 둥둥둥 이렇게 세 번 나기를 고대하더니 갑자기 북소리가 세 번 둥둥둥 세 번 나고 난 다음에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대풍이 일어났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천색이 하늘의 색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뭔가 심상치 않은 징조가 나타나려고 하면 하늘의 색이 어두컴컴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하늘의 색이 어두컴컴해지고 이거 뭐야 파묘예요? 그렇죠? 크게 눈과 비가 날려오는지라 갑자기 눈 내리고 비 내리는 거예요. 이거 어때요? 굉장히 전기적인 요소죠. 전기 기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역시 이게 고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갑자기 큰 바람 불고 하늘이 어두컴컴해지고 눈이랑 비가 갑자기 내려요. 이게 이제 기이한 모습이죠. 천지가 암흑하여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요. 그래서 지척을 분변치 못하고 앞이 안 보여요. 갑자기. 그러니까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요. 그러니까 군신이 모두 놀라고 천자도 놀라서 뭐지 갑자기 심상치 않은 조짐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호씨 죽임을 그치라 왠지 호울령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늘을 노한 것 같은 거야. 그렇죠? 하시더니 이고 남쪽 땅으로 갑자기 어때요? 남쪽 땅에서 향기로운 바람, 향풍이 슉 하면서 한 성관이 성관은 이제 하늘의 관리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휴 이렇게 관리가 내려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월영 낭자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주요 인물들이 천상계 인물로서 적강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적강했다라는 특징도 가지고 있고 더 플러스 천상계의 도움을 받는다. 천상계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를 모면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소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해결을 한다기보다는 천상계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위기를 모면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성관이 표현이는 갑자기 슝슝슝슝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있죠. 그렇게 위에서 슝슝슝 하늘에 그 관리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왕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자, 나는 상제께 명을 받아. 자, 상제. 바로 옥황상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옥황상제는 도교의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소설이 도교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구나라고 하는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 있겠죠?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누가? 바로 아까 온 누구예요? 성관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나는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호씨 바로 호월령을 구하러 왔다. 호씨는 천상의 옥진성이었다. 그러니까 호월령은 원래 하늘에서 천사 하늘에서 옥진성이란 이름으로서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지금 지상에서는 우리 호월령이지만 저기 하늘 위에서는 원래는 옥진성이었구나. 원래 그래서 호월령이 원래는 천상의 인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상 옥진성으로서 어땠다고 상제 바로 옥황상제에게 득제라고 원래는 굉장히 고귀한 신분이었는데 옥진성이었었는데 옥황상제에게 죄를 얻어가지고 바로 귀향을 온 거죠. 어디로 바로 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뭐라고 해요? 바로 이제 적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귀양 갔다 적 그리고 강 아래로 내려왔다. 귀양 갔는데 아래로 내려왔어요. 하늘에 원래 존재였는데 아래로 내려왔으면 바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죠. 자, 이런 이제 적강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이제 적강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영 낭자전이 적강의 모티프가 들어있는 적강 소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적강 모티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우리 호울령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왜냐? 바로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적강 모티프가 나오게 되면은 원래는 좋은 존재였잖아요.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상에서는 원래 천상의 존재였기 때문에 결국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실마리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적강 모티프를 통해서요. 자, 어찌 무지한 정씨야 비하리오. 정씨 저 무지한 정씨하고 어떻게 이 호울령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자, 정씨가 무쌍한 흉계를 가지고 시부모와 천자를 속인들 상제 어떻게 속이겠느냐? 정씨가 흉계를 가지고 시부모도 속이고 바로 천자 바로 이제 임금님도 속였지만 상제 옥황상제를 속일 수는 없다. 속이리요 의문문의 형식이지만 사실은 상제를 속일 수 없다라고 하는 평서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의문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평서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서리법이라고 했죠.
상제는 옥황상제를 속일 수 없다. 옥황상제는 다 알고 있다. 정씨가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고 호월령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 바로 이 임금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대는 바로 호월령을 구하고 정씨를 죄 주어서 옥석, 옥이인지 그리고 돌인지를 가리게 되면 그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리게 되면 옥황상제께서 귀히 여기실 것이다. 누구? 천자 너 바로 왕을요. 불의한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를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하고 임금님에게 지금 성관이 막 뭐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상이 임금님이 깜짝 놀라서 대경제 깜짝 놀라서 자 명령을 내리고 있죠. 바로 이제 판 뒤집듯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때요? 정씨의 얘기를 듣고 전국공의 얘기를 듣고 그래 호월령이 잘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막 호월령을 이제 끌고 갔었죠. 그래서 이제 죄인으로 질질 끌고 가고 있었는데 바로 위에서 성관이 내려와서 막 아니다. 너 그러면 죄질 것이다. 너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다. 제대로 판결해라. 라고 하니까 바로 뒤집듯이 바뀌는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제 판결이 바로 바뀌었어요. 어때? 자, 금덩을 차려서 호씨를 모시라. 자, 금덩이라는 것은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요.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를 차려서 호월령을 모셔라. 갑자기 바뀌었죠. 아까까지는 질질 끌고 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죄를 지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질질 끌고 가고 있던 죄인으로서 끌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 아까 왔던 성관 때문에 바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관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바로 바뀌어서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된 가마를 타게 됐죠. 누가? 호월령이요. 자, 그렇게 하고 사자를 보내서 사자는 이제 명을 받고 이제 수행하는 거예요. 네, 사자를 보내서 누구 정씨를 결박하고 이 정씨가 바로 이제 전국공의 딸이었죠. 바로 이제 악인이었죠. 얘가 이제 호월령을 바로 모해를 했어요. 이제 그렇게 모해를 한 인물이죠. 그러니까 결박을 하고 꽁꽁 묶고 잡아서 옥석을 구별표자 할세. 그러니까 옥석 옥인지 돌인지 그러니까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이제 구별하고자 했는데 정씨가 바로 어때요? 바로 그 기별을 듣고 바로 그렇게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나의 이제 강교한 계략이 나타났구나. 내가 호울령을 모함한 것을 알게 됐구나. 다 들켰구나라고 해서 이제 죄를 피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때요? 즉시 자결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슬프다. 갑자기 감정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거 뭐예요? 바로 작가의 감정이겠죠. 작가의 이런 감정, 평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바로 전지적인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거,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슬프다. 어때요? 무심한 사람을 해하려다. 죄가 없는 사람, 바로 호월령을 해하려고 했다가 누가? 바로 정씨가 그랬죠. 근데 도리어 앙화를 입었더니 앙화 바로 뭐예요? 지은 죄의 안갚음으로 받는 재앙을 앙화라고 합니다. 화가 이제 재앙 화자예요. 그래서 안갚음으로 받는 화죠. 그러니까 네가 도리어 다시 받은 거야. 남을 그렇게 모해하다가. 그렇게 이분이 정씨가 잉태한 지 8사기 이 정씨가 임신 중이었군요. 그래서 8개월 된 태아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태아 어때요? 바로 정씨가 자결을 하니까 이제 태아도 죽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미의 죄로 모자가 모두 죽으니 그 어때요? 어미의 죄 바로 정씨가 이제 모함을 했죠. 호월령을 모함해서 결국에 들킬까봐 이제 자기가 놀래서 전전긍긍하다가 자결을 하게 되죠. 자결을 하면서 정씨의 몸에 있었던 8개월 됐던 태아까지 같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 죽으니 천도 어찌 무심하려 하늘도 어찌 무심하겠느냐. 역시 감정 들어가 있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전지적인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고 있죠. 이 모든 이야기를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전파해 널리 퍼지게 하여 정씨의 소행을 불상타는 사람이 없더라.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을 천하의 사람들이 널리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정씨가 불쌍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 자, 그 얘기 뭐예요? 바로 이제 전형적인 이제 권성징악적인 결말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착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복을 받고 그리고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해를 닫게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권성징악이라고 하는 그런 결말이 잘 드러나 있는 고전 서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성간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자신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늘의 도움으로, 바로 성간이라고 하는 하늘의 도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월영낭자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간이 나타나서 월영을 구해주고 정신은 자결했다라고 하는 이제 건성징악적인 결말이 나타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바로 기출의 지문이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문제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리한 거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갈래는요, 가정소설입니다.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남녀의 결혼, 그리고 결혼 이후의 가정 내에서의 갈등을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이제 가정소설. 그리고 적강소설이죠. 왜냐면 지금 여기 이제 지문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호월령이 결국에 이제 천상의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원래 이제 옥진성이었죠. 천상의 옥진성. 그걸 봤을 때 이제 적강 모티프가 들어간 적강 소설, 그리고 국문으로 써야지 이제 국문 소설입니다. 성격은요, 정기적. 보시면 갑자기 성간이 나타나잖아요. 하늘에서 우둥둥둥둥 이러면서 여기 이제 기이한 일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정기적인 성격 지니고 있고요. 교훈은 뭐겠어요? 바로 결국에 착한 자가 승리하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권성징악, 그리고 뭐 사필귀정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교훈을 가지고 있다. 배경과 시간을 봤을 때, 우리가 배경을 봤을 때 우리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중국 송나라 때 공간도 역시 중국의 소주와 절간, 그러니까 중국을 바로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자, 주제는요, 고난을 극복한 최희성과 호월령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징을 봤을 때 우리가 주요 인물, 우리가 이 지문에서 봤을 때는 누구였어요? 바로 이제 호월령이 바로 천상에 있는 옥진성이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천상의 인물로 설정했던 바로 적강소설이라는 거. 그리고 전지적인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 사용되어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는 부분 우리 봤었죠. 그래서 편집자적 논평이 드러나 있다. 이게 고전 소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뭐 보는 자가 네 아니 참혹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요 뭐 이런 거라든가 뒷부분에 나왔던 뭐 어떤 거 있었어요? 우리가 슬프다 하면서 쭉 나왔던 거 있죠. 이제 그런 거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됐다. 그리고 상투어를 사용해서 장면 전환을 알리고 있더라. 상투어 바로 뭐 있었습니까? 장면 전환을 알리는 거, 각설, 뭐 차설, 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장면 전환을 알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소설이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2014학년도 11월 고2 전국 연합학년평가 이제 국어 영역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방금 봤던 지문이 40번에서 43번의 이 지문이었어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40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이제 틀린 것을 고르는 거네요.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시간이 흘러가는 따라서 사건이 이제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호울령이 뭐 지금 죄를 뒤집어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억울하다, 제가 자신의 이제 죄를 밝혀주세요, 저는 아니에요 했는데 나중에 그걸 믿지 않았다가 나중에 성간이 나타나서 이제 왕을 꾸짖으니까 왕이 그걸 뉘우치고 다시 우리 호월령을 어때요? 바로 이제 크게 성대하게 이제 모시는 이제 그런 내용까지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내용이 순서가 전부 이렇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게 되겠네요. 자, 비유적인 표현을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어디 나왔었죠? 우리가 이쪽에 보면 이제 호울령을 이제 호송하고 있는 부분에서 전후의 창검이 서리 같고, 자, 그리고 갖은 취타 북소리는 우레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호씨를 바로 이제 호울령을 호송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떤 걸 묘사하는 것 중에서 직유법을 사용해서 바로 이런 긴박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비유적인 표현, 특히 이제 직유가 쓰였죠. 그래서 직유를 사용해서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제 맞는 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이제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성격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근데 지금 계속 봤는데요. 호울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모르죠? 자, 이 인물의 겉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부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3번이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네요. 자, 서술자가 개입을 해서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했었죠. 우리 그 부분 어디에 있었어요? 우리가 뭐 차설 이 부분에서 이제 보는 자가 네 안이 참곡하게 여기지 아니하리요. 이제 이 부분 바로 이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시면 슬프다, 무심한 사람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얘기한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가지고 쭉 해서 마지막에 불상 타는 사람이 없더라까지 해가지고 역시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죠. 전체적인 서술자가 개입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어때요? 서술자가 개입한 편집자적 논평 들어가 있죠. 사건에 대한 자신의 생각 드러내고 있죠. 슬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 수가 있네요. 자,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했다. 장면의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각설하는 부분이 있었죠. 우리 그 앞부분에 보시면 뭐 각설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보시면 뭐 차설 이런 부분이 있었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장면 전환을 알리는 상투어를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보기는 호씨에 대한 천자의 판결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볼까요? 처음에 호씨의 죄를 묻고 있죠. 그래서 A에서 호씨를 죄를 묻는 부분에서 천자는 호씨 음란함을 죄상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렇죠. 천자가 뭐라 그랬어요? 음란한 계집이 뭐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음란한 것을 이제 죄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제 B 호씨에 대한 판결을 유보를 했어요. 자, B에서 왜 유보를 했냐? 천자는 호씨의 진술을 참작해서 판단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다. 이제 호씨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억울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쭉쭉쭉 호씨가 이제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러니까 바라옵건대 임금님께서는 옥석을 가리시옵소서 저 아니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진실로 네 말이 진짜라면 어찌 네가 음란한 여자겠느냐. 네 원대로 여기 나오고 있죠. 네 원대로 하여서 내정을 본 후에 국법을 행하리라. 네 말을 듣고 이제 여차여차 다 알아본 다음에 내가 제대로 판결을 내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판결을 유보했죠. 그래서 호씨의 진술을 참작한 거예요. 저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요. C를 볼까요? 자, 호씨를 무죄로 판단을 했어요. 자, 호씨를 무죄로 판단한 C에서는 이렇게 호씨를 이제 무죄로 판단한 그것은 바로 호씨의 진술을 입증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누구를 이제 데려다가 본다고 그랬어요? 자사위원과 자사위원회에 있는 사환노비, 경호사 집에 있는 사환노비를 불러가지고 그 둘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두 사람이 바로 호씨가 말하던 말과 다른 게 없었죠. 호씨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의 말이 호씨의 정죄를 일컬으니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말을 근거로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예요. 호씨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게 되겠죠. 본문에 나와 있으니까요. 자, C 부분에서 호씨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서 천자의 판단이 갑자기 호씨의 처벌을 명한다. 갑자기 이제 무죄로 판단했는데 갑자기 처벌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바뀌게 된 계기는 전국공의 발언 때문이다. 그렇죠. 앞에서 이렇게 딱 무죄로 얘기를 했었는데 갑자기 전국공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니까 상이 전국공의 말로 인해서 어때요? 호씨를 베어버려라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판결이 뒤집히게 됐었죠. 그래서 호씨에게 처벌을 명하게 된 것은 바로 전국공의 그런 발언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5번을 볼까요? 자, 2에서 바로 호씨에 대해서 처벌을 거두게 됐어요. 마지막에 그렇게 거두게 된 것은 천자가 호씨가 스스로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 사실 죄 지은 거예요 라고 했기 때문에 호씨에 대한 처벌을 거두었나요? 그거 아니었죠. 바로 무엇이었어요? 바로 누가 등장했기 때문입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북소리 펑펑펑펑 갑자기 바람이 크게 불고
그리고 하늘이 굉장히 어두워지면서 비가 날리고 하면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호씨를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한 성관이 나타났죠. 하늘에 있는 관리가 나타나서 꾸짖었죠. 너 이러이러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상이 그리고 임금님이 이제 그래서 판결을 뒤집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호씨에 대해서 처벌을 가두게 된 계기는 바로 성관이 등장해서 사건을 알려주고 호씨를 구해라! 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바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호씨가 스스로 죄를 인정했다. 제가 사실 잘못했어요. 이런 것은 아니었죠. 자, 그러니까 아닌 것은 5번이 되겠네요. 자, 42번을 볼까요? 자, 우리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보기를 한번 봅시다. 자, 조선 후기에 나타난 가정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초월계의 개입이다. 우리 이미 나타나고 있죠. 누가? 성관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관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판결을 뒤집었잖아요. 그죠? 자, 이러한 모티프는 주로 꿈으로 나타나지만 현실계 직접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사건 전개의 환상성을 보여주고 인물의 선악을 암시하거나 동시에 고난 극복의 당위성을 드러낸다. 그러니까 이 인물은 당연히 고난을 극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때 초월계의 인물은 권선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자, 이런 보기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자, 초월계의 성관이 나타날 때 보이는 자연 현상은 사건 전개의 환상성을 보여주고 있고, 아까 사건 전개의 환상성을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어때요? 여기 선관이 나타날 때 북소리가 3번 붕붕붕, 갑자기 큰 바람이 붕붕붕, 그리고 갑자기 하늘의 색이 어두워지고 눈과 비가 갑자기 날리고 천지가 갑자기 암흑에 빠지고, 그래서 앞뒤가 보이지 않고 정신이 아득하다. 굉장히 어때요?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건 전개 환상성을 보여주고 있군이라는 거 맞는 게 되겠네요. 초월계에 있는 성가는 호씨의 꿈에서뿐 아니라 호씨가 시련을 겪고 있는 현실계에 직접 등장을 하고 있고, 자, 여기서는 어때요? 주로 이제 이런 모티프가 꿈으로도 나타나고 현실에 직접 제시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지문에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나타나 있죠. 호씨가 처형을 당하기 직전에 바로 초월계의 성관이 나타나서 호월령을 구해주지만 그것은 바로 현실계에 직접 제시된 것이죠. 현실계로 내려왔잖아요, 성관이. 하지만 꿈속에 바로 호울령의 꿈속에 나타나서 그런 성관이 나타나서 이런저러한 것들을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꿈속에 성관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지문에 나타나 있지 않죠. 그래서 호씨의 꿈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을 볼까요? 초월계의 도움을 받아서 호씨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여 호씨가 선한 인물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고, 그렇죠. 갑자기 이제 초월계의 도움, 성관의 도움을 받아서 호씨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했죠. 죽이지 못하게 했잖아요. 그리고 호씨가 그래서 선한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성관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호씨 호월령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호씨는 원래 천상에 있는 옥징성이었고 어찌고 저찌고 해서 어찌 무지한 정씨야 비리하리오, 정씨가 이렇게 무쌍한 흉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속이겠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무지한 정씨와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호월령은 착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자, 초월계의 상제는, 옥황상제는 바로 천자에게 정씨의 처벌을 명한다라는 점에서 권성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로 보고 있군. 그렇죠. 아까 우리가 네가 이렇게 죄를 진들 우리 그 상제가 모르겠느냐, 이렇게 나죠. 옥황상제가 속겠느냐. 바로 당신이 호월령을 구하고 정씨를 죄지어서 옥석을 가리게 되면 옥황상제께서 바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죄를 면치 못하겠다. 옥황상제가 지금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옥황상제가 지금 천자에게 정씨의 처벌을 명하고 있죠. 거기에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권성징악이 더 있죠. 권성징악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존재를 의미한다. 초월계의 개입이. 근데 그게 지금 이 지문에도 드러나 있죠. 결과적으로 권선징악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호월령이 잘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정씨는 처벌을 받게 된 거니까, 그렇죠? 악인이 결국에는 나쁘게 결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 착한 호월령이 결국에 복을 받게 되는 내용이니까요.
자, 초월계 성간의 말에 드러난 호씨의 고귀함은 자, 초월계 성간의 말에 어떤 고귀함이 드러나 있었나요? 우리가 호씨가 사실은 바로 천상계의 인물이었다. 천상의 옥진성이었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고귀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봤을 때 호씨가 처한 고난이 극복되어야만 한다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군. 그렇죠? 고난 극복의 당위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적강 모티프가 드러내고 있는 게 대부분 원래는 천상계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인물이 지금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말인즉은 바로 이 인물이 우리가 지상에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천상계 인물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그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인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바로 이런 적강 모티프가. 자,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천상계 인물이었기 때문에 고난은 극복되어야 한다라는 당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 지문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맞는 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이제 사자성어 질문이 되겠죠. 자, 볼까요? 보기를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이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정씨가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 권성징아. 그리고 결국에는 바른 것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필 기정이 되겠죠. 그래서 2번이 되겠네요.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각주구검. 자, 각주구검 보시면은 자,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제 각자가 우리 옆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이제 칼도자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칼을 가지고 지금 새기는 거죠. 새기는 거예요. 어디 배에다가 새기는 거죠. 그리고 구하는 거예요. 뭐 검을 구한다라는 뜻인데 보시면 자, 초나라 사람이 배에서 칼을 물 속에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배에 이렇게 슉슉슉슉 이렇게 물 위에 배를 이렇게 타고 가다가 여기서 뭘 떨어뜨리냐? 뾰 바로 여기에 칼을 떨어뜨리게 된 거예요. 자, 칼을 떨어뜨려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 바로 각 새겼다라는 거예요. 어때? 배에다가 여기에 떨어뜨렸지 하고 배에다가 새긴 거예요. 배에다가 새기고 나서 이 사람이 다시 이제 이 물을 건너고 해갖고 이제 여쯤에 도착을 했겠죠. 도착을 하고 나서 아, 내가 여기에 새겼으니까 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칼이 있겠지 해서 칼을 구한다는 거예요. 칼이 있겠지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아까 이쪽에 떨어뜨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자기가 여기다 표시를 해놓고 육지에 도착해서 그 밑에 있겠지라고 한다면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봤을 때 여기서 유리해서 바로 융통성이 없이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은 것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각주구검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수구초심. 자, 이게 보시면 자, 머리 그리고 언덕구 처음초 마음 심자죠. 그래서 여우가 이제 죽을 때 자기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돌린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머리를 이제 언덕으로 돌리는 거죠. 그런 처음의 마음. 자, 그걸 봤을 때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제 수구초심이라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풍수지탄 보도록 할까요? 자, 풍수지탄을 보시면 이제 바람풍자에 나무수자, 바람풍, 나무수, 그리고 탄식할 탄자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바람이 불어서 나무에 바람이 불어서 한식한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뭔 얘기야?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중국의 유명한 예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시가 있답니다. 이런 시가 있고, 이걸 이제 한글로 풀이한 거를 보자면 나무는 고요히 머물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네. 한번 흘러가면 쫓아갈 수 없는 것이 세월이요.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것은 부모님이시네 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여기에서 앞구절을 보시면 여기 어때요? 앞구절을 보시면 풍 있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시에서 유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 결국 뭐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부모님을 모시고자 하지만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마음을 한탄하는 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풍수지탄이라고 한다면 여기 풍수. 그래서 이 풍수지탄이라고 한다면 효도할 수 없는 안타까움. 이게 탄자가 탄식하다의 탄자거든요. 그래서 효도할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풍수지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마가편 보도록 할까요?
자, 달릴 주에다가 말마 더할까 채찍병 그대로 이제 보시면 달리고 있는 말에다가 채찍을 더한다. 그러니까 이미 달리고 있는데 그 말에게 더 빨리 달려라 하고 채찍을 슉슉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 지금도 이미 달리고 있는 말이지만 그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노력해라라고 채찍을 점점 더 가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주마가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풀었으니까 마지막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합시다. 자, 월양양다전에 등장하고 있는 모티프 중에 우리 적강 모티프가 있죠. 우리 적강 보시면 적자는요 귀양 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자는 내릴 강자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 이제 귀향을 간다는 거죠. 어디요? 위에서 아래로 귀향을 간다. 자, 위는 어디겠어요? 바로 천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래는 어디겠어요? 바로 지상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는 이런 컨셉을 우리가 이제 적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그 위에서 아래로 뿅 내려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적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모티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낱말, 문구, 내용을 이루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적강, 그래서 천상의 존재가 어떤 죄를 지어서 아래로 이제 귀향을 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설정이 계속 반복해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적강 모티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읽어볼게요. 자, 적강이란 자 신선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거나 위에 있는 존재가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거나 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뜻한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자,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살아야 하는 신적인 존재, 신선이겠죠? 자, 고전소설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이 적강 모티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라고 본다면, 주인공이 굉장히 뛰어난 존재다. 주인공의 영웅적인 능력, 이 주인공이 영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정당성 같은 걸 부여하기 위해서, 원래는요, 얘가 신선이었어요. 원래는요, 천상의 존재였어. 그래서 뭔가 남다른 거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의 영웅적인 그런 능력 그리고 고귀한 신분을 강조하거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작각 모티프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한 존재로서의 특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얘가 왜 선하냐면 얘는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던 거야.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웅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얘 원래 고귀한 신분이야. 얘는 선한 존재야. 라는 것을 그런 특성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주인공을 적강한 신적인 존재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적강을 왜 하는 거야? 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지? 라고 했을 때 보통 초현실적인 세계에서의 실수와 잘못 때문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바로 이제 월영낭자전을 했잖아요.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호울영이 원래는 천상의 옥진성이었다라는 거 하는 천상의 인물이었지만 상제께 득제, 죄를 짓고 적강했다라고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원래는 천상의 존재였지만 어떤 죄를 지어서 내려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적강의 이유입니다. 따라서 주인공이 현실에서 겪는 시련은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면 좀 귀향을 왔잖아요. 현실 세계로.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이런 시련은 당연한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귀향가 있는 거니까 천상의 존재에서는. 그리고 나면 실현을 통한 속죄가 다 끝난 이후에 어때요? 실현을 통해서 내가 죄를 다 이제 갚게 된다면 다시 천상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죠? 자, 한편 적강 모티프는 또한 남녀 주인공의 인연을 맺는데도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왜 얘하고 얘가 인연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슬러 보면 원래 둘은요 천상에서 인연이었어. 천상에서 연인이었어. 라고 한다면 좀 더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적강 모티프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주인공의 상대가 되는 인물도 마찬가지로 적강한 신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설정을 하게 된다. 원래 둘이가 천상에서 선녀였고 서로 이렇게 신선이었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인연을 맺었었는데 둘이 죄를 지어서 현실 세계로 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은 맺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그렇죠?
자, 이 경우에 두 인물의 인연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현실 세계로 떨어졌으니까 현실 세계에서 아직 둘은 서로를 모르잖아요. 그럼 서로를 알 수 있는 존재 바로 뭐겠어요? 그 신선 그 천상계에서 서로 둘이 인연을 맺었을 때 뭐 어떤 뭐 주고받은 징표 같은 거 있겠죠? 뭐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았다든가 아니면 뭐 손수건을 주고받았다든가 뭐 거울을 주고받았다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있는데 그러면 그렇구나 천상에서 너하고 내가 인연이었구나 이렇게 이제 현실 세계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인물의 인연을 확인하기 위해 서로 짝이 될 수 있는 신물이나 징표를 활용하기도 한다. 자, 이게 이제 적강 모티프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의 특성과 관계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최희성은 바로 호씨와 정씨의 남편이죠. 그래서 호울령이 이제 원래 첫 번째 부인이고 두 번째 부인인 정씨. 이 정씨가 이제 호울령을 바로 이제 모함하는 내용이 방금 본문의 내용이었어요. 자, 호씨와 정씨의 남편이고요. 천자의 명으로 집을 떠난 후에 꿈에서 호씨의 호소를 듣는 인물이 바로 이제 최희성 남편이고요. 바로 호울령과 서로 부부죠. 천상에 있었던 이제 옥진성이었지만 죄를 지어서 적강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신선이었다는 거죠. 원래 이제 천상의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씨와 정국공의 모해를 받아 죽을 위해 처했지만 당당하게 자신의 무고를 주장했다. 저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정국공이 이제 모함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황후의 부친이고 호씨를 모해한 정씨의 부친이다. 그래서 천자를 압박해서 호씨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서로 이제 적대 관계가 되겠고요. 천자 같은 경우에는 호씨의 무고함을 알면서 얘가 아니라고 해서 또 두 사람의 증언도 들었잖아요. 알고 있으면서 정국공이 막 얘기를 하니까 호씨를 징계하려고 했죠. 하지만 마음을 바꿨어요. 마지막에 왜요? 바로 하늘에서 갑자기 성간이 나타나서 경고를 했죠. 그 경고를 듣고 호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호울령은요 하늘의 도움을 받는 그런 해결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성간이 나타나는데 성간은 바로 천상계의 인물이 될 것이고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 처한 호씨를 구하는 인물이 되겠죠. 성간은 호울령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됩니다. 자, 이 글의 서사 구조의 특징을 정리를 해볼까요? 성간이 등장해서 호씨의 신분을 밝히고 호씨를 구할 것을 요구하자 천자가 호씨를 풀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글의 그런 이제 서사 구조의 특징을 본다면 천상계 얘가 개입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반대로 생각한다면 또 다르게 생각한다면 반대가 아니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면 호울령이 조금 문제 해결에 있어서 좀 소극적인 존재다.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정리를 해보자. 자, 차설, 각설 뭐 이런 게 나타나는 거 봤을 때 우리가 화제를 전하는 상투어를 자주 사용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더라. 또 그리고 보는 자가 네 안이 참혹하게 여기지 않으리요. 너무나 참혹하다. 산천초목이라도 슬퍼하겠더라. 너무 슬프다. 또 슬프다. 불쌍다. 뭐 이런 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나도 안 불쌍하다. 라고 하는 의견이 들어가 있죠. 누구? 서술자의 의견이요. 이렇게 서술자가 개입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고전소설의 특징이죠. 바로 편집자적 논평이 자주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요. 월영낭자전에 관련된 우리 2014학년도 11월 고2 학평 지문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함께 봤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우리 또 다른 문학 작품으로 만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